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한 2주 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전 잘 지냈죠. 네, 아이고 오늘 네, 김폭스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게 또 지인분이 겪으신 거죠? 예, 여기 군대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김폭스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무경찰로 복무를 했던 네. 똘비의 이야기입니다. 어허. 똘비는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의경은 지금은 사라졌죠. 근데 의경이 이제 있을 당시에는 대표적으로 기동대, 방범순찰대, 타격대 주로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서 배치가 되었대요. 그 중에서도 똘비는 타격대라는 곳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타격대가 하는 일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정식 명칭은 112 타격대라고 하고 대간첩, 대테러, 초동 조치를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배치된 소규모 부대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5분 대기조라고 하죠. 근데 한국에 간첩이나 테러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타격대가 주로 하는 일이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경비를 서면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거, 그리고 미기가자, 실종자 수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 똘비가 타격대에 배치되었다고 했을 때 개꿀이네. 그냥 경찰서 정문 지킴이잖아 라면서 제가 똘비를 놀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똘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또 그렇게 꿀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경찰서에서 의경들이 외부로 나가는 미기가자, 실종자 수색이나 경호 업무 등을 할 때는 이거를 출동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타격대는 24시간 항시 출동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 요청이 오면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자다가도 곧바로 이제 출동을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출동이 없는 시즌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까인데 출동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4-5번 이상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꽤 힘들겠다 싶었어요. 우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밤낮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경찰서 자대에 배치된 이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처음으로 출동을 나가게 되었다고 해요. 이 미기가자 수색이었는데, 이 미기가자는 주로 치매 노인분들이나 가출 청소년, 술에 취해서 연락이 끊긴 사람들 혹은 살자 의심자가 대상이 되는데, 네. 주로 이런 출동은 인력이 부족한 밤이나 새벽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똘비의 첫 출동은 오전 11시, 해가 쨍쨍한 낮이었대요. 물론 미기가자나 실종자의 발생이 시간대와 상관없이 일어나니까 똘비는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첫 출동의 설렘과 긴장을 품고 타격대 차량에 탑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출동을 나갈 때 차 안에서 대원들 중에 밑에서 3번째 정도 되는 분이 브리핑을 한대요. 네. 미 기가자,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의 인상착의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디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 마지막 위치를 말해주고 마지막 위치로 가서 이제 수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만 설명을 하자면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안 되니까, 이번 미기가자는 치매 환자도 아니고 네. 어린 아이도 아니었고 정신병 이력 이런 것도 없었으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없었대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사라진 지 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네. 타격대가 이제 지원을 간 건데, 이 브리핑을 다 듣고 나서 산 입구에 이제 수색 현장이 산이었는데, 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최고참 선임이 이 의경 모자를 이렇게 고쳤으면서 혼잣말로 낮수색 출동인데 치매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살자 의심자일 확률이 높겠네,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래요. 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전으로도 살자 의심자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이렇게 똘비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임들을 따라서 그냥 산을 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때 똘비 바로 옆에 그 타격대장, 그러니까 이 타격대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 경찰관분이 똘비한테, 야, 똘비야, 만약에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외면하지 마.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섭다고 고개 돌리면 안 된다. 그냥 당당하게 마주해.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첫 출동이라고 괜히 겁주시는 건가? 긴장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똘비는 살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본 적도 없고 뉴스에서도 일반인들의 좋지 않은 선택은 보고가 되지 않잖아요. 그 시절 똘비는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냥 막내답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내서 소리 크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2인 1조로 흩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흩어져서 진행을 하는데 30분 정도 지나서 멀리서 찾았습니다! 라는 이 선임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똘비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선임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뛰어가길래 같이 따라갔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곳에 도착하니까 대원들이 이제 2열 종대로 서 있고 그 앞에 타격대장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대원들이 전부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등지고 서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똘비를 발견한 타격대장님이 너희도 이제 뒤에 줄 서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어 라고 하셨대요. 그 이후에야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미기가자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셨고 그분을 발견한 의경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대원들까지 굳이 그 현장을 보지 않게 하려고 대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똘비의 타격대 첫 출동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똘비는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정말 많은 출동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첫 정기 휴가를 나왔던 똘비가 저한테 야 복수야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많이 사라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떠나려 한다. 내가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만 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출동이 미기가자나 실종자를 수색하는 거였고 그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환자분, 어린아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2주에 한 번씩은 꼭 살자 의심자 수색을 나가야 했다고 해요. 물론 출동을 나간다고 해서 의경들이 전부 미기가자를 찾는 것도 아니었고 살자 의심자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었대요. 먼저 출동한 경찰관 분들이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아니면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똘비는 의경으로 복무를 하면서 꽤 많은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게 충격도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신을 보는 게 적응이 되더래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의 모습을 봐도 겁이 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긍심 아니면 또 빨리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지니고 수색을 했다고 해요. 조금 더 서둘렀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직업의식 그런 것도 지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똘비가 수경이 되었는데 이 수경은 육군으로 따지면 병장이랑 같습니다. 똘비가 이제 말년 휴가를 하루 앞두고 아침 일찍 정문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근무 시간이 다 끝나니까 이제 교대할 후임이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내무반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대요. 군대에서 이제 주로 짬이라고 하죠. 짬 탔다라고. 짬의 경험치의 기운 때문인지 왠지 내무반으로 올라가는 순간 출동을 나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초소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근무 중인 후임이랑 농담 따먹기를 계속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소에 무전기를 하나씩 두고 있는데 그 무전기에서 타격대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무전을 듣던 똘비는 이제 근무하는 후임한테 야 지금 그 출동이 충분하냐? 라고 물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병장 대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출동 인원이 충분하면 똘비는 빠져갖고 쉬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후임이 형 지금 휴가 인원이랑 근무까지 서고 있어서 부족해. 형 출동 나가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똘비가 내가 근무 설 테니까 네가 출동 나가. 야 지금 여름이라서 개더워. 나 차라리 근무 설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봤대요. 형 어차피 내일 휴가 가잖아. 휴가 다녀오면 바로 제대할 텐데 마지막 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녀와. 이렇게 라면서 후임이 웃더랍니다. 어차피 형 동생 사이로 지내기로 했고 자주 장난을 주고받던 후임이라서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 그 후임 말대로 제대하면 출동 나갈 일은 없을 테니 그래 마지막 출동 다녀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초소에서.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출동 나갈 때 출동 나간다는 보고를 하거든요. 똘비가 전화를 받으면서 어차피 후임일 거 아니까 나 똘비인데 수색 어디로 나가는 거야? 시내야? 아니면 산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너편에서 타격대 이경 김정수입니다
똘비 선생님 그 출동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똘비는 근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신의 수색은 경찰의 품위 유지와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서 근무복을 입고 출동을 나가는데 네. 훈련을 받거나 산으로 수색을 나가게 될 때는 기동복이라는 것을 입고 나가야 했거든요. 오. 그래서 똘비가 야 막내야 그 미안한데 기동복이랑 기동화 좀 챙겨서 내려와라. 말이야 부탁이지만 명령이죠. 그죠? 예. 네. 아무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초소 앞으로 타격대 차량에 도착하고 네. 대원들이 이제 출동 준비를 끝내고 빠르게 내려왔대요. 출동이라는 것 자체가 똘비에게 군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반가움이 들었대요. 오히려 그냥 마지막까지 내가 일 열심히 하다 가네. 이렇게 좀 보람찬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동복으로 갈아입고 타격대 차량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차가 출발을 하고 나서 곧바로 후임이 미기가자의 신상, 인상착의, 사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이상하다. 낮 시간대, 수색 위치는 산, 미기가자는 치매 환자 어린아이도 아니고 정신병 이력도 없는 일반인 남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똘비도 자기도 모르게 뭐 살자의심자 같은데 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대요. 마치 타격대에 맨 처음에 배치되었을 때 그 최고참 선임이 했던 말처럼 똘비는 얘 이쯤 되니까 감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선임처럼 모자를 푹 눌러쓰고 헛웃음을 치었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색 현장인 산 입구에 도착을 했고 이제 늘 하듯이 2인 1조로 나뉘어서 수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똘비의 마지막 출동 파트너는 타격대 막내인 정수였는데요. 똘비가 이 막내랑 산을 오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네. 우리 막내 앞날이 캄캄할 텐데 마지막 파트너가 된 기념으로 노하우나 전수해줘야겠다 라고요. 생각이 끝나는 동시에 똘비가 막내한테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시작했어요. 야 막내야, 산이나 공원 같은 곳을 수색할 때는 이 45도 정도 위를 확인하면서 가라. 밤에는 한 번씩 나무 위쪽을 비추면서 가고. 그러니까 후임이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고 똘비는 또 여유롭게 웃으면서 산 같은 곳으로 출동 나가게 되면 대부분 나무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많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막내가 겁먹고 놀래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제 똘비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막내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듣고 경험하기론 꽁꽁 숨어서 그런 선택을 하진 않아. 그래서 산에서 그런 선택을 했어도 정상이나 구석진 곳이 아니라 산 초입이나 중간쯤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 그래서 너무 높게 올라갈 필요도 없고 중간쯤 올라왔다 싶으면 거기서 찾아보는 게 제일 좋아. 물론 거기서도 못 찾으면 더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의경으로서 자기가 익혔던 노하우를 막 전수를 해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야 의경들! 하고 누군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대요. 예. 보니까 딱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것처럼 험상궂게 생기신 이 수염이 덥수룩한 베테랑 느낌의 형사분이 막 손을 흔들고 달려오고 계시더래요. 네. 아유 힘들어, 야 같이 올라가자, 물 있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합류를 하게 됐대요. 경찰관 분이랑 같이 수색하는 건뭐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렇게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산 중턱쯤 올랐을 때 이 형사분이 이거 느낌이 좀 안 좋네 이러시면서 한숨을 막 내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왜 그러십니까? 또 겁주십니까? 하니까 형사님이 허공에 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냄새를 막 맡으시더래요. 야, 의경들, 너희는 이 냄새 안 나냐?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구린내? 기분 나쁜 악취가 막 나더래요. 네. 똘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난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이 시체가 빨리 부패가 되거든. 이거 그 냄새 같다? 아니길 바랐는데 이게 또 겁주려고 그러시나. 원래 여름에 동물 사체가 있어도 이런 냄새는 나니까요. 긴장이 조금 됐는데 그때 또 갑자기 형사님이 막 허공으로 손을 휙휙 저으시면서 이 날벌레들 이거 시체벌레라는 건데 시신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녀석들이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안 그래도 똘비도 오늘따라 좀 이렇게 파리가 많이 꼬이지 이렇게 좀 짜증이 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시신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확실히 자기도 그런 쪽으로 생각이 되더래요. 이거 불안감이 들더래요. 시체를 볼 수도 있겠다 싶은. 똘비가 이제 걱정스레 말하니까 이제 형사님이 나는 이 파리들이 나타나고 이 냄새가 나면 말이야. 이 냄새를 따라간다. 그러면 뭐든 나오거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안 나오길 바라야지.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시고 올라가시더래요. 네. 올라가다가 두 갈래길이 나왔는데 하나는 올라가는 쪽이고 하나는 정면으로 이제 쭉 걸어가는
그 산길이었대요. 야, 의경들 너네는 앞으로 쭉 가고 나는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방향을 트시고 똘비와 막내는 이제 그대로 쭉 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게 또 괜히 겁주시고 그러시냐 이러면서 걸음을 계속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막내가 똘비 수경이 저기 그 위쪽에 미기가자랑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막내가 가리킨 곳을 보니까 좀 위쪽 언덕 같은 곳에 미기가자가 서 있었는데 정말 그 보고 브리핑을 받았던 미기가자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의상, 헤어스타일을 한 그 남자가 똘비와 막내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몸을 막 도망갈 것처럼 몸을 막 움직이시는데 이거 도망가실 수도 있겠다. 똘비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사셨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야 막내야 뛰어 하면서 이제 뛰기 시작을 했고 형사님이 사라졌던 곳을 향해서 미기가자 찾았습니다 라고 외쳤대요. 그러면서 미기가자한테 막 뛰어가면서 가만히 계세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사님이 멈춰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똘비가 뭐 멈추라고 하지? 하면서 막내랑 같이 멈추고 형사님을 바라보니까 형사님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고 계시더래요. 똘비가 순간 이거 자기가 찾았다고 하려고 그러나? 실적 뭐 그런 건가? 진짜 어이없다. 그래 너 가져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미기가 쪽을 바라봤는데 막내가 그 순간 넘어졌대요. 그리고 똘비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예. 거의 3m 앞에서 발견을 했는데 달리기를 멈춘 건데 가까이서 본 미기가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건 이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줄이 매달려서 게다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냄새가 정말 지독하게 났고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아무래도 좀 정말 기괴하기 때문에 네. 똘비는 이 모습을 보고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고 그 공포심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았대요. 이제 형사님이 곧바로 도착을 하시고 바로 이제 무전 보고를 하고 형사님이 잠깐 사람들 올 때까지 있어라 라고 지시를 하셔서 똘비는 거리를 두고 앉아서 쉬고 있다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똘비의 의경 시절 마지막 출동이 끝이 났어요. 예. 출동이 끝나고 경찰서로 돌아온 똘비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대요. 샤워도 하고 휴가 나갈 준비를 막 하고 있고 충격도 있고 후임들이랑 막 웃고 떠들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제대를 한다는 그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또 걱정 때문인지 자꾸 잠에서 깨더래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쐴 겸 새벽에도 근무를 쓰거든요. 초소에. 그래서 거기 후임들이 근무 중일 테니까 좀 놀러 가야겠다 해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경찰서 밖에 나가서 초소를 향하는데 원래 이 의경들은 선임이나 경찰관분들이 오시면은 정문에서 경례를 하거든요. 근데 분명 후임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경례를 안 하더랍니다. 와 이제 나 떠나는 사람이라고 경례도 안 하네. 빠져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제대하고 떠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라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놀릴 생각에 웃으면서 야 이제 인사도 안 하냐 하면서 툭툭 건드렸대요. 그러자 이제 후임이 고개를 들고 똘비를 딱 바라봤는데 똘비가 다시 한번 얼어붙고 말았어요. 분명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는데 그 얼굴은 똘비가 아침에 발견했던 그분의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부패한 모습으로요. 이제 똘비가 겁에 질려서 막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까 그 시신이 또 바람에 흔들리듯 몸을 막 흔들어댔대요. 그 순간 이제 똘비 스님 이렇게 하고 귓속에서 이제 목소리가 들려왔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이제 내무반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깨고 휴가를 준비해서 이제 행복하게 나갔대요. 꿈과는 다르게. 똘비는 이 마지막 휴가잖아요. 병장 휴가가. 그 휴가를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알차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예. 첫날은 집에서 이제 보내면서 짐 좀 챙기고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첫 차로 내일로라고 하죠. 그 여행을 떠났어요. 첫 여행지는 경주였는데 똘비가 드라마 선덕여왕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첫 여행 그 목적지를 선덕여왕릉으로 잡았대요. 네. 무더운 이 여름에 그 더위를 뚫고 여름날이었는데 이 논밭을 막 지나서 이 선덕여왕릉 가는 소나무 숲이 있거든요. 그 숲에 들어섰대요. 대부분의 그 왕릉은 평지에 있는데 선덕여왕릉은 좀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진 않아도 좀 고생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똘비가 올라가는데 다행히 그 울창하게 자란 소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했대요. 말씀드렸던 여름이라서 선덕여왕릉까지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낮 시간이었는데도 홀로 이 산을 오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했대요. 무섭고. 그래도 내가 또 여기 언제 와보냐 하면서 힘차게 걸음을 막 옮겼답니다. 숲에 들어서서 한참을 막 걷던 도중에 갑자기 날파리 같은 것들이 막 눈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간지리더래요. 여긴 또 무슨 벌레가 이렇게 많아 라고 짜증을 내면서 막 손으로 허공을 휘두르면서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독한 악취가 나더랍니다. 마지막 출동에서 맡았던 그 지독한 냄새요. 그 냄새가 느껴지는 순간 바로 3m 앞에서 봤던 그 시신의 모습이 떠오르고 설마 여기도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 걸까 하면서 긴장이 되더랍니다. 거기가 숲이라서 나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넓은 데서 혼자 있으니까 긴장감이 점점 무서움으로 변하고 이 산에 시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걸음도 못 옮기겠고 고개도 못 들겠더래요. 혹시라도 발견을 할까봐. 그러면서 점점 숨이 막 막혀오고 어지럽고 결국 몸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렇게 한참 주저앉아 있다가 여기 온종일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정말 시체가 있다면은 찾아서 신고를 하자. 나는 그런 의무감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똘비의 눈앞에 발이 보이더래요. 여기는 숲이잖아요. 똘비가 일어났을 때 발이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지 싶어서 이제 고개를 올려보니까 마지막 출동에서 봤던 시신의 모습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나무에 매달린 채로. 너무 놀라버린 똘비가 그대로 뒤로 엉덩방아를 찍으면서 넘어졌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그러고 막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누가 어깨에 손을 탁 올려가지고 아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중년 관광객 부부가 괜찮냐면서 똘비한테 막 다가오더랍니다.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까 없더래요. 환상이었구나 라는 생각 들었는데 도저히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겠더래요. 당장이라도 이 숲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또 돌아가려면 한참을 혼자 걸어 내려가야 하고 그래서 중년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함께 그 선덕여왕릉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없고 하더라고요. 이제 똘비가 여행을 다니면서 생각을 한 게 아무래도 의경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밤낮 뒤바뀌고 건강이 나빠졌구나. 그때 시체를 보고 놀라서 이게 악몽에 나타나고 환상까지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산에만 안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똘비 혼자 갔던 여행이거든요. 이제 똘비가 원래는 경주, 대구, 부산 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했었는데 여행하는 내내 그 시신이 나타나는 악몽을 꿨고 그냥 바닷가를 걷다가도 그 시신과 마주치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여행을 끝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악몽 같은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잠을 청하는데 계속 악몽을 꾸고 집에서도 그 귀신을 보고 휴가가 끝나고 다시 부대를 복귀를 했는데도 그 마지막 날까지도 그 귀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이제 후임들과 경찰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제대를 한 똘비는 이건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망가진 몸을 좀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헬스도 시작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했다고 합니다. 똘비는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취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선은 간단한 알바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똘비야 너 왜 이렇게 수축해졌냐 이렇게 막 묻더래요. 똘비가 몸이 굉장히 두꺼운 친구거든요. 통뼈에다가. 그래서 걔는 살면서 왜 이렇게 수축해졌냐 말랐냐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거울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다크서클도 심하고 볼살도 막 빠져가지고 굉장히 아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제대하고 나서 운동을 살 빠지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한 게 아닌데도 한 7kg가 쭉쭉 빠져 있더래요. 이상했대요. 그렇게 잘 먹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왜 건강이 좋아지긴커녕 나빠지지? 설마 그 귀신 때문인가? 아무래도 원인은 그 마지막 출동 이후에 보이는 그 시체의 모습을 한 그 존재,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자꾸 나타나는 그 존재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원래는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똘비 부모님이 또 무교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동네 아주머니가 무당집 하나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추천을 받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 불상 같은 것도 있고 무구 같은 것도 막 올려져 있고 향냄새도 막 나고 TV에서 보던 당집 그대로의 느낌이었대요. 무당은 또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대요.
한복을 입고 계시고 되게 화장을 진하게 하셔서 되게 무섭게 생기셨다 뭐 이런 분이었는데, 이 똘비가 그 방석 같은 곳에 이제 앉으려고 하니까 무당이 에휴 지독한 놈을 데려왔구만 그러시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예?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휴 어디서 그렇게 한많은 거를 데려왔어 이러시면서 앉으라고 막 손짓을 하시더래요. 네. 똘비가 얼떨결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어머니 눈치를 이렇게 살짝 본 뒤에 마지막 출동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무당이 죽은 놈과 눈을 마주쳤네. 그러게 왜 외면했어? 응? 끝까지 봤어야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일이다 생각하고 봤어야지. 네가 겁을 먹으니까 그 영가가 기분이 나빠서 원한을 품고 다 너한테 붙어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거 독한 놈이라서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우선 부적을 좀 써줄 테니까 지갑 속에 잘 넣고 다녀. 베개에도 넣고 그 베개만 베고 자. 차는 없지. 차 있으면 차에도 넣어야 되는데 해서 저 차는 없습니다. 그래 만약에 부적으로도 안 되면 굿 한번 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평생 너한테 붙어가지고 아주 널 쪽쪽 빨아먹을 테니까. 그리고 그 녀석은 오래 냅두면 악기가 되니까 조심해. 부적 꼭 가지고 다니고. 너무 무서웠대요. 너무 겁주는데 이게. 게다가 굿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똘비가 잘 사는 집도 아니었고 당장 군대 다녀와서 군대에서 받은 그 월급이 전부인데 네. 그거를 때려 부어도 안 됐대요. 우선은 부적만 받고 이 부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꿈에 그 시신의 모습을 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여러 명이 나타났대요. 그동안 자기가 봤던 모든 시신들이 다 나타나서 똘비를 죽일 것처럼 소리를 치면서 쫓아오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서 다음날 무당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저 어제 그 똘비인데 이러면서 꿈 얘기를 막 드리니까 그거는 그 영가가 부적 때문에 괴로워서 그러는 거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좋은 말씀이시니까 이제 안심을 좀 하고 다시 자기 생활을 이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존재가 사라지질 않았대요. 오히려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것 같았고 이제는 집에 있어도 그 산에서 맡았던 그 지독한 악취가 나고 날벌레들이 막 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한 그 느낌들이 계속 들었대요. 계속 이런 걸 겪으니 더 수척해져 갔죠. 심지어 이때 똘비가 한 15kg가 빠졌었다고 하는데 똘비가 진짜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바를 좀 더 늘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현준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이 똘비보다 군대를 좀 늦게 간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휴가를 나왔다고 술 한잔 하자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앞뒤 막막한 놈 술이라도 사주자 이렇게 생각에 이제 현준이랑 약속을 잡고 저녁에 만났는데 현준이도 이제 똘비를 보자마자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는 술부터 마시고 얘기하자 나 많이 할 말이 많다 하면서 이제 술잔을 서로 비우다가 똘비가 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무당집 가서 이 부적까지 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무당한테 전화하니까 너무 지독한 놈이라서 굿을 해야 된대. 그래야지 내가 이 귀신인지 영가인지 한테서 벗어날 수 있대. 미치겠다 돈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준이가 이제 뭔가 고민하듯이 똘비를 바라보더니 너 다른 무당집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현준이가 계속 내가 2, 3년에 한 번씩은 그 전보로 가는 유명한 무당집이 있는데 좀 멀어 지방으로 가야 돼. 근데 진짜 용하다. 굿하는 거 가격 비싸다며. 그럼 속는셈 치고 여기 한 번만 가봐. 어때? 현준이가 또 이런 무속신앙 같은 거를 되게 잘 믿는 친구였는데 또 막 사주팔자, 신점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얘가 그런 거 좀 알고 있는 놈이니까 한번 믿어볼까? 속는셈 치고 한번 갔다 와볼까? 고민을 하다가 역시 굿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현준이한테 주소랑 연락처를 받은 다음에 그 주 알바 쉬는 날을 이용해서 지방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대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근데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진짜 용하다는 게 사실이었는지 당집 안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았대요. 그리고 뭔가 처음 갔던 당집은 향냄새도 진하게 나고 되게 좀 화려하고 좀 무서운 느낌도 들었는데 여기는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무구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뭔가 무섭게 생겼는데 온화한 느낌이 들고 무당집을 막 구경을 하다가 차례가 되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분이 앉아 계시더래요.
얼굴이 진짜 아이돌처럼 하얗고 머리도 탈모 이런 것도 없이 빼곡하고 뭔가 진짜 매혹적이고 잘생기셨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라서 똘비도 자기도 모르게 넋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무당분이 되게 친절하게 아무렇지 않게 어떻게 왔어요? 앉아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똘비는 그 말에 좀 실망을 한 거예요. 처음 만났던 무당은 만나자마자 지독한 것을 데려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알아차리듯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TV에서 보면 무당들은 귀신을 달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귀신을 먼저 본다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소리칠 줄 알았던 거를 기대를 했는데 미리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좀 실망하면서 그 믿음이 좀 사라지더래요. 이거 좀 괜찮은 건가? 이것도 용하다는 거 그냥 소문뿐이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멀리 왔으니까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하면서 앉았대요. 저한테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제 집 근처에 있는 당집에 가서 이제 부적도 받았는데 여전히 계속 보이고 꿈에 나타나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시더래요. 그러더니 아닌데?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똘비를 훑어보면서 너 깨끗해. 너는 그런 거 못 보는 애야. 못 봐야 해. 똘비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제가 보는 건 뭡니까? 이러면서 마지막 출동 때부터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무당이 이렇게 막 웃더니 야 네가 갈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어딜 가야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야, 네가 갈 곳은 당집이 아니라 병원이야 병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넌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너 같은 애들 종종 오는데 그거 귀신이 아니고 트라우마 충격받아서 보는 환상이야. 이 말을 들으니까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오. 분명 처음 만난 무당은 귀신이라고 부적까지 비싼 돈에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라고요? 그러니까 너 그 시신 보고 무서워서 고개 돌렸다며. 그게 원인이야. 너 그거 기억에 뇌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꿈이고 현실이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무당이 안 됐다고 막 혀를 차시면서 부적 받은 거 한번 꺼내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갑에서 이제 꺼내서 보여주니까 또 혀를 차시면서 아유 어깨나무 배운 걸 헛짓거리하는 새끼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야 이거 집에 가면 당장 다 태워서 버려버려.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오. 여기까지 오니까 이거 이 사람이 사기치는 거 아닌가? 누굴 믿어야 돼? 네. 그래도 이분이 좀 더 용하다고 했으니 이분 말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진짜 진중한 눈으로 빨리 치료해. 너 지금 몸도 허약해져 있는데 너 그러다가 상태 더 나빠지면 진짜 영가들이 너 달라붙는다. 환상 보면서 놀라는 거 보면은 그거 즐거워가지고 우리도 저 쟤랑 놀 수 있겠다 하면서 달라붙어. 그러니까 몸 관리하고 마음 좀 어떻게 해봐. 이제 그 말을 끝으로 이제 당집을 나왔는데 이제 똘비는 고민을 했대요. 다른 당집도 가볼까? 아니면은 진짜 병원에 바로 가볼까? 결국 선택한 게 다른 당집을 한 번만 더 가보는 거였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헛소리를 하더래요. 애기 귀신이 붙어있네. 다른 곳 간 곳에서는 처녀 귀신이 붙어있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래요. 와 진짜 이거는 네. 누굴 믿을 수가 없겠다. 네. 차라리 돈 아껴서 그냥 병원에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곳들은 나는 무당이다. 여기는 당집이다. 라는 느낌이 막 풍겼대요. 근데 자기한테 용하다는 이 무당은 정말 아무렇지 않고 편안해 보였고 오. 그냥 일반 집 같은 느낌이 아는 아저씨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이었고 근데 오히려 그분이 더 무당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분 말을 믿고 병원에 가보자. 또 이 생각도 했고 굿을 하기에는 또 트라우마 센터 가는 게 싸잖아요. 치료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으로 돌아온 똘비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예약을 하고 이제 그곳을 찾아갔대요. 그곳에서 하는 말이 트라우마가 맞대요. 좀 후각이랑 촉각이랑 시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자기가 기억하기 좋은 것들이 시신을 봤던 그 순간의 기억이 확 다 모든 게 기억이 됐고 의경이 돼서 밤낮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면에 구멍 같은 게 이제 생겼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또 이제 제대를 앞둔 20대 중후반이라면은 제대 이후에 걱정,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맞아가지고 그런 공포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또 뭐 시체를 본 사람 중에 이 똘비처럼 환상에 시달린 사람이 정말 많대요. 똘비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였고 다행히 이제 귀신은 정말 아니었던 거죠.
똘비는 이제 사기당할 뻔했다는 생각이 좀 분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또 의사분께서 긍정적인 생각만 해라. 계속 맨날 명상하면서 좀 그런 부정적인 기운 다 내보내고. 네. 근데 또 이 치료가 쉽지가 않았대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환상도 안 보이고 악몽도 이제 안 꾸는데 가끔씩 그 냄새랑 벌레 꼬임 같은 거는 여전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 때나 갑자기.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똘비랑 같이 캠핑을 갔다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오. 진짜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냥 거기는 그래서 걔가 무서워하는 거 알고 바다로 갔는데 바다 캠핑장에도 나무들이 많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거기서 그걸 보고 애가 막 몸을 바들바들 떨고 허공을 막 휘두르면서 벌레 쫓는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막 자꾸 코를 막고 있고 이 친구가 이제 빨리 회복이 되길 바라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의경 생활을 하다가 트라우마에 고통받았던 친구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야, 이거 현실 공포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귀신이 안 나오고 또 트라우마라서 현실 공포라고 해야 하나 싶네요. 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김폭스님이 지금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너무 전달을 잘 해주셔가지고 직접 겪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와, 이 정도로 전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제 많은 아군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뭔가 이제 정신적인 타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신 모습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똘비도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구급차가 있어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냄새가 났었거든요. 아, 네. 그 냄새가 저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 그 돌아가셨을 때 난 냄새가 있거든요. 네네, 그 부패한 냄새를 진짜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맡아본 적이 동물의 없는데. 사체 냄새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맡으면 아 이거 동족의 냄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저는 아직 못 맡아봤는데 네. 암모니아 냄새도 나고 네, 맞아요. 찌르는 냄새가 나요. 그게. 그래서 정말 저절로 인상이 찡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김폭스님께서 또 친구분이 의경 시절에 겪었던 또 섬뜩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이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신 또 많은 장병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이 많죠. 그죠? 그쵸, 그쵸. 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김폭스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신 거고, 또 중간중간 연기력 또한 네 아주 우수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몰입해서 정말 잘 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만큼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데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